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정진행자 더민주 소통의 아이콘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 좋으십니다. JTBC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좋다라더라고.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분이 저를 제일 잘 만지는 것 같아. 머리도 그렇고. 다른 방송사보다. 예. 그 민주종편 TV에서 뭐 하나 맡으셨다면서요? 예, 거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절대 최재성제예요, 거기가. 예. 절대 최재성제. 네. 회장님이죠? 네, 그래서 미디어그룹 회장님이 처음 시작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이거 하십시오. 그럼 지금 아무도 반항 못 해요. 그래서 제목이 아수라 발발타예요. 네. 무슨 요일 하세요? 저는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네네네. 자, 저는 금요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당연히 출연료는 없죠? 근데 광고 붙으면 10%만 띄어먹고 90% 주겠대요. 광고. 그래요, 네. 자,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이번 주는 금태섭 의원이 일정상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금태섭 의원을 모셔서 방송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니, 난 이동영 씨가 중얼중얼하길래 뭐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네. 네. 요즘 뭐 각종 방송 또 뭐 글도 쓰실 것 같고. 일단 제일 바쁜 일은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신간 냈어요. 네. 그저께 나왔는데 오늘 들고 오려고 그러다가 몇 군데 거쳐놓은 동안 다 날라가서 날아갔어요. 다음 기회를 그래도 제목이라도 말씀해 네. 주세요. 불후의 명저만 제가 내는데 이번 내는 건 연애책입니다. 작업인문학. 연애책이에요? 저 요새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작업인문학인데 뭐냐면 가진 게 많고 잘생긴 사람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구라 하나로도 다 된다. 네. 여기서 한 증인이 또다. 네네네. 그래서 야, 보통 사실 연애할 때 이런 말하고 꼬셔라. 그런 노하우는 잘 발설을 안 하는데 더 이상 연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특히나 이제 기혼자의 연애에 아이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기혼자요? 네.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요? 네, 일부 일처제 종원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이번엔 또 음악 책이죠. 음악 책 아니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네.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걸로 음악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네. 그가 남보다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연애 감정의 출발점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신체 활동이라고 되게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 입을 털어야 돼요. 네. 그래서 털 때 사람의 고급한 것에 대한 욕망, 교양 본능이라고 내 표현을 하는데 이 교양 본능이 충족될 때 가장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 그냥 1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송보다. 언제 한번 그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책까지 다 썼대? 잡지 연재를 하고 뭐 등등이 좀 엮어서 매체, 이제 중앙일보 쪽에 연재를 쭉 한 게 있는데 저도 자꾸 이제 시사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되니까 그런 책을 내기가 민망해요. 그래갖고 미루다가 그냥 이번에 나온 거죠. 할 수 없어. 탄핵도 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인문학이에요, 제목이. 네, 제목 작업 인문학. 욕심내지 말고 옷에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이 원외로 있어서 아쉽다고 하는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연구소 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김영익 의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 예. 네, 김용익과 어쩌라고. 요즘도 SNS 활발하게 하십니까? 트위터? 네, 하루에 2-3개 정도 예. 정기적으로 하죠. 그렇게 번뜩이는 재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니, 우리 김 원장님께서 트위터만 쓰면 그게 인터넷에 퍼지더라고. 네, 아주 그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트윗은 리트윗이 10,000몇 천이 되는 아유. 경우도 계세요. 네, 대단하다.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 20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뭐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안 해요. 후회 이제 지나간 지 벌써 반년도 1년이 다 돼가는 거. 정권 교체해서 또 그럼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이 교체되면 또 새 일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이세요. 그것도. 근데 민주연구원 뭘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의 상대 역할이죠. 우리 당의 싱크탱크. 싱크탱크? 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근데 새누리당은 돈이 워낙 많아서 여의도 연구원에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데 네. 더민주는 어떻게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더민주도 사실 많이 지원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뭐 네. 돈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내가 원장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그 전체 당의 예산의 30%를 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죠. 정당법에서 그 정당에 지원하는 이제 국고 지원, 의 30%를 정책 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30% 일단 이 예산이 일단 연구원으로 오죠. 필요한 부분. 그럼 민주당 의석수 계산하면 총액 규모가 대략 잡히는 건데 그 30%면 굉장히 큰 기관이죠. 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 당이 하나 생겨서 우리 몫이 줄어들었죠. 네 덩어리로 나눠야 되니까.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 네. 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은 제가 지난 주말에 EBS 나오신 거 재방송 봤어요. 봤어요, 봤어. 드디어.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우리 와이프 막 울던데. 그게 자기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는지 아니면 딸 입장에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울었어. 근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사연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느 가정이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그 프로그램은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런 집이 되게 많았어요. 시청률은 잘 나왔답니까? 재밌던데? 일단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다음 네이버 실검 1위. 실검 1위 오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본 나와서 뭐 그랬대요. 어떻게 방송 후에 따님하고는? 그 방송이 10월에 저희가 중국 가서 찍은 거거든요. 아, 꽤 오래전에. 예, 했지. 이미 아이가 여행을 가자고 마음을 먹었을 자기야. 때는 네, 그렇지. 거의 풀자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여서 나는 못 봤는데 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에서 풀어보는 거지. 대화도 좀 하고. 그럼 딸이 뭐 대화하고. 정유라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그 김용희 원장님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을 드렸어요.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전문가세요. 몸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선생님들 중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딸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좀 망신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딸한테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 조건 하에 신경을 못 써주니까 이제 막 거의 폭발지경으로 아이가 4년을 지낸 거죠. 네. 가슴이 부글부글하면서. 그러면 방송 후에는 좋아진 것 같고 따님께서 우리 방송은 듣는 것 같던데 자기 얘기 가끔 나오면 싫어하지 않나요? 표 안 나요. 근데 이제 성장기, 저도 우리 모두가 10대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설명할 길 없는 삶에 분노라는 게 쌓입니다. 네. 근데 그 표적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심리가 형성되는데 부모의 역할은 결정적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정신과 책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기본적이죠. 제 경우는 이제 저성장 때는 부모라는 존재를 빨리 잊는 게 가장 낫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끔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살았는데 김갑수 선생도 부친이랑 사이가 썩 좋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아서 영원히 안 만났죠. 가출 청소년으로 그냥 내내 살았는데 저도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애한테 어떡하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중2 때 약간 삐졌을 때 마음 돌리기 위해서 별 노력도 다 하고 흔히 세상에 보통 부모들이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그 집안 내력이 있나 봐. 얘도 부모를 대상으로 뭘 기대하는 걸 빨리 포기하더라고. 돈만 주면 돼. 근데 이제 이 공부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과 있죠. 신경 안 써도 그런 다행히 고과야. 어머나. 그래서 좀 무연해. 서로 무연한데 그냥 나름 잘 그냥 살더라고. 대부분의 부모 자식은 무연하게 돼요. 그래요. 뭐 각 가정마다 다 고민거리가 있고 하겠죠. 예. 싸우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고. 자, 어쨌든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진짜 나타났다 시즌 3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전국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게 확 바뀌니까 정치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요즘 뭐 각 종편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채널 A에서 썰점 비슷한 거 외부자들? 네. 예. 그거 성공했어요. 첫째 주엔 별로였는데 두 번째 주에는 뭐 채널 A 그 당일 최고 시청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건 구성원이 화제를 몰 수밖에 없어요. 다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 네, 모였기 전역 때문에. 진중권. 전역 진중권, 정봉주, 안영환인데 각각의 면모들이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이 뭐 케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케미가 맞는 한 몇 달 걸려요. 한 두세 달은 최소한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서로 보태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태가는 건데 아마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시기에 이제 방송을 좀 해보면 완전 해방구가 돼요. 이제는 못할 말도 없고 제한도 없고 방송사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열어놓거든요. 아마도 그런 유형의 방송들이 이제 별말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시청자는. 네. 우리 방송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왔고요.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기 전에 게시판 의견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 게시판 딱 하나의 걸로 지금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이 개헌 모임과 관련해서 비판. 특히 우리 진행자 금태섭 의원이 거기 참석했다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26일 날하고 27일 연거푸 비슷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6일은 경제 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 그렇게 쓰더라고.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3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그 문 전 대표가 국회 도서관에서 싱크탱크 포럼을 열고 있었는데 꼭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이 문 전 대표의 맞불 작전을 준비한 행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우리 금태섭 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맹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은 그 더민주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합쳐서 한 69명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저 의원이 왜 저기 들어갔지 하고 생각할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도 폭격을 맞고 있고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오늘 자리에 왔으면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또 하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활발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잠깐이라도. 예. 일단 뭐 지금 그 초선 의원이 인터뷰했다는 그 또 익명이잖아요. 익명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랬는지 모르죠. 아니면 뭐. 그 기사도 조선일보 기사요. 예, 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조선일보 기사들이 이간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70%를 깎고 보죠, 뭐. 그런데 일단 그 모임이 제목 자체가 저는 좀 이 시기에 안 맞는 이게 시대착오적 제목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전 제목 같아요. 그 제목. 경제민주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네, 위한. 네. 네, 저는 이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개헌이 원한다는 거 비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통령제 아니야. 나는 그냥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하고 싶어잖아요. 예, 제목이. 예. 근데 그거는 뭐 이미 대선 전 개헌은 예.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뒤끝 장렬이라고 봅니다. 근데 금태섭 그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주류가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개헌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은 주류 중에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냥 구경 간 걸로. 사태 파악하러 가셨나요? 네. 자, 우리 김용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게 다 악의적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처음에 모임을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 되고 얼굴 비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을 거다.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어떤 행동을 뭐 한 번 한 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몇 번의 그 행동 이런 거를 보고 온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너 거기 갔어?
아우,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거기 갔어? 왜 갔어? 그러면 뭐 블라블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죠? 네. 제가 어제 밤에 그 강용석 씨하고 저녁 술을 먹었어요. 그 변호사?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네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활기찬 인생이시다. 네.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제가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 퇴출됐는데 그 초기 멤버들이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난 거예요. 네. 한 대여섯 명 만났어요. 이름을 대면 다 우리 이 진짜 멤버들은 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범규, 이준석 뭐.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느닷없이 왜 했냐면 내가 이제 자꾸 외부의 사람인데 이제 정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토론해도 그렇고 오늘 뵙는 분들도 다 정치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변이 뭐냐면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또 이 사적으로 인간적인 그 사사로운 걸 여자 얘기 뭐 돈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있어요. 뭐라고 남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우리 처가 사업을 하니까 어려운 소원 수리가 있으면 지금 하래. 지금 해야 된대. 왜냐 그러니까 관료고 뭐고 다 문재인한테 정권 넘어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뭐 좀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기 발달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물론 난 펄쩍 뛰었지. 내가 사사로운 이득 취하려고 정치 관심을 가졌다면 그건 개새끼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네. 정권 교체가 적어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거고 뭐 이런 대의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이 팍 느껴진 거예요. 네. 정권 넘어간다고 이미 민감한 그거 동향을 민감하게 아는 쪽들이 있거든요. 관료사회라든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딴 얘기로 길게 풀어왔냐면 개헌 얘기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개헌은 결국 문제인데 나머지의 갈등 구조의 이제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까 생각했더니 아까 신문기사 얘기했는데 비주류 의원 한 30명 토론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130명 의석 가진 정당에서 30명 정도의 의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회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 뭘 말하냐 할 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든 의원 내각제냐 아니냐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국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의회에서 간선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간선으로 국가 수반을 뽑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그동안 수없이 계속돼 왔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전두환이 힘 빠졌을 때도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원 집정제 하려고 그랬어요. 즉 기성 그 보수 집권 세력이 힘이 빠지면 바로 의원 내각제에 변형된 형태로 해갖고 어떻게든 재집권을 정권 연장을 하려는 게 의원 내각제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으로 이제 대선이 옵니다. 설사 탄핵이 기각돼도 대선이 와요. 무조건 대선이 오는데 개헌해서 의원 내각제로 대선 선거 치릅시다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본인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건 그냥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이 국민의당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뭐 정의당에 있건.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개헌 토론을 하자는 취지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그다지 염려할 게 없이 그냥 헌정 질서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선거 전에 개헌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쪽 사람인 거죠. 새누리 사람인 거죠. 금태섭 의원에게 그걸 좀 물어보면 돼요. 예. 아니 원래 금태섭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예. 그럼 예. 뭐 거기 참석했다고 아니 아랍어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그렇게 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다음 주에 오면 직접 물어보죠. 네. 물어보고. 네. 오늘 하여튼 특별 게스트로 김용익 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김용익 원장 위주로 방송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 2016년 한 해가 끝나가는데 말 그대로 다이내믹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익 원장이 보실 때 2016년 한 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탄핵이 뭐 그냥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이 탄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정부와 그 최고의 국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를 예. 뽑았는데, 이제, 이제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무리다. 무리다. 이런 표현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투표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설문지가 왔어, 이메일로. 예. 이제 4개 정도를 놓고 그 중에 어떤 거를 하겠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유식한 교수님들이 후보를 선정하고 일반 교수들한테 이제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뽑았느냐면, 이슬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를 뽑았어요. 저게 왜냐하면 3위 한 건가? 3위. 예. 두 번째는 역천자는 망한다가 예. 두 번째였어요. 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하는 거였는데. 1, 2, 3위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은. 근데 앞에 2개는 이제 좀 부정적인 뜻이 있죠. 근데 세 번째 거는 이제 민중들의 힘이라는 희망 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3번을 사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것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강력한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1월 달에는 그냥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당이 깨지느냐 마느냐. 문재인 대표 언제 쫓겨나느냐. 네. 뭐 그런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방법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태방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 필리가 끝나면 태방법은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들 아무리 내가 반대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이거 끝나면은 이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한 거였기 때문에 1, 2월은 정말 암담했죠.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네. 근데 이 희망의 결실을 맺으려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하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 많은 분들이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 이게 결국은 탄핵 정국까지 끌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으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소야대는 이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순실 사태는 불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 야소였으면 깔아뭉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08년 쇠고기 촛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명박산성이 쌓여졌겠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거는 여소야대니까. 김갑 선생님, 사실 총선 전에 저희가 매주 모여서 굉장히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새누리가 180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여서. 머리털을 뽑았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망한 나라여서 진짜 완전히 망해버려라 저주를 퍼붓고 그랬죠. 지금 이제 연말 이제 시점이잖아요. 사람이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진보 내지는 야권 성향의 사람들은 또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무슨 피해 망상까지 생겨갖고요. 좋을 때 좋아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 너무 자만하면 안 돼. 이 소리에 너무 치여갖고 기쁜 걸 기뻐할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짧게 한번 되돌아보자고. 총선 있기 전에 아까 김영희 원장이 그래요. 무슨 뭐 당이 깨지네 마네. 실제로 깨진 거죠. 예? 그래서 단기필만 문재인 하나 내세워서 어쩌고저쩌고 그 비참한 그 총선을 치르고 나면 정말 100석이 되느니 마느니 예? 3당이 될 거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쭉 출발해서 상상도 못하게 총선 결과 원내 1당 됐어. 고마우신 대통령께서는 피부 미용 뭐 빼고 다 해갖고 이렇게 탄핵까지 당해주셨어. 그 다음에 추미애 못한다 맨날 입만 열면 욕하는데 당 지지율은 40%야.
대표하는 대선 후보는 36%, 여기까지, 30%를 상회했고, 나머지 4명, 다 합쳐서, 대선 후보 5명 합치면 50몇 프로가 돼버리는 이 상황이야. 그 다음에 당은 유례없이 안정돼 있어요. 네. 비주류하는 사람들이 싸워봤자 서로 지지고 볶고 등 돌려서 깨지는 싸움이 아니야. 서로 약간의 노선 차이도 있고, 또 인적 연고 때문에 투닥투닥이지, 당은 상상할 수 없이 안정돼 있어. 무엇보다, 추미애를 못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 추미애가 협작군이라는 소리는 0.0%예요. 예. 다 진정이 담겨 있는데 좀 서툴다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거든. 이걸 다 모아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좀 덜 만족스러워도 현재 야당 민주당이 일단 나라를 접수해서 상식의 세상이나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꿈을 꿨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2016년 이 연말은요, 정말 배를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만나면 행복하고 너무 기대해 즐거워해야 마땅하다고. 네, 좀 누리자 기쁨을. 뭐 물론 동의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과거에 또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죽서서 해주네. 그 민주당이 뭐 잘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도 나라를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참.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운영하려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요새 뽕피도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68혁명 디립다 해놨더니 정작 뽑은 건 보수당 보수파 뽕피도 뽑았다 이 소리 하잖아요. 역사적에서 부정적 사례를 끄집어내면 한두 끝도 없어.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대한 변화와 그다음에 이 변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아까 여쭤보기로 한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제가 잠깐 이제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말은 10하고 행동은 한 5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당직 맡을 때까지는 열심히 뛰다가 당직 딱 맡으면 일 안 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익 원장님이 민주정책연구원 맡은 이후로 뭔가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위원회 진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뭔가 확 성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예, 과거에는 준비는 안 하고 말만 많이 한 경향 인정하는데 이제는 모든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대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SNS 대책도 걱정들 하시는데 기초부터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여쭤보려고 해도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이 2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4당 체제 혹은 정의당까지 5당 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반기문 총장 같아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뭐 비박을 등에 업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친박과 합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3지에서 모을 수도 있고, 국민의당과 또 합칠 수도 있겠고, 합종연행 이합집산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반기문이라는 변수를 깔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예. 비박하고 안 하고 독자 세력과 하겠다. 아, 그러면 뭐, 와서. 일단 하겠다. 예, 일단, 그건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얘기한 3번째 케이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은 결국은 대선은 51대 49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일단, 더민주 브레인 최근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께서. 뭐, 저는 이번 대선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51대 49 이런 싸움이 아니다? 예, 그런 싸움 아니고, 가능성이 더 높기는 3분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3분 싸움 뭐예요? 천하 3분지게. 새 후보. 새 후보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기존에 얻을 건 다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길 것이다. 예. 기원진.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 요소가 없으면 여당의 분열은 그냥 분열인 거죠. 그냥 분열이니까 그렇죠.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반기문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착륙은 이제 중립지대로 아무 소속 없이 하겠다고 하지만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렇죠. 합종연행을 시도하고 최소한 그거를 일단 독립지대로 가겠다는 거는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도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기문이 득표력이 높은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이 네,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첫째,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좋은 거죠? 가령 유승민, 손학규, 안철수, 뭐 박지원 등등이 반기문 대통령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나? 아닐 아니죠.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문재인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하고 그렇게 원수진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반기문? 가장 큰 카운터파트니까 문재인을 네, 네. 비난을 하지만 반기문을 대통령 시키려고 지금 거론하는 대선 주자급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동안 활동을 해왔냐 이거예요. 아닐 것 같거든요.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영입해서 노력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이원 집정제 하에서 의전 대통령 반기문 시키면 네.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총리 한 번씩 해먹을 수 있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때는 모이는 거지만 그 전제, 즉 개헌이 성립이 안 되면 반기문 기치하에 누가 모이겠냐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좁혀서 친박 비박계 두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간절함이 그렇게 있을까? 예. 그러니까 유력한 오너 밑에 있을 때는 그 간절함이 이제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재미본 것도 없어요. 비박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아는 한국에서 야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기회도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 더 할 맛이 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몸값이 커지고 네. 지역구 활동도 그래서 할 게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즉 나와 아무런 그동안 연고도 없던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오로지 문재인의 대적수라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길을 쓰고 영입을 해서 모셔 올려서 대통령까지 만들려고 그 열을 낼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기문이 문재인 외에 유일무이한 유력 후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아무 밑에 기반, 정당의 기반도 모두의 기반도 없이 그냥 유명세 하나로 얻어진 표일 뿐인더러 이 사람이 당하고 접목하려고 할 때 지금 흩어져 있는 비박 정당, 친박 정당, 국민의당, 기타 등등이 한 덩어리로 대오를 형성할 존재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분지계가 이제 김갑수 선생님 말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저는 3분지계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대표랑 합쳐서 안철수 이원 집정부제를 할 때 안철수 대통령의 손학규 총리. 요 구도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친박 비박 요쪽이 합쳐서 반기문 대통령의 네. 김무성 총리 이런 구도가 하나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로 보는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총리하려고 안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그리고 있는 이번에는 거죠.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네. 그렇기 그다음에 때문에 비박계 한 의원에게 이제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의원이 아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유승민을 어떻게든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이번엔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유승민을 이제 차차기를 내보고 요번에 밀어보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전체 의지는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다음번 이제 요번에 다가올 대선에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더라고. 어떻게든 정권을 연장시켜야지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림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그림이 안 나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 유승민의 말이 그 연장으로 나온 거예요. 반기문한테 들어와서 같이 공정하게 경선하자. 네. 일맥상통하는 근데 얘기죠. 반기문은 경선이 아니고 추대를 원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경선하면 안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고전에 사실은 우리는 이거 미리 앞서 나간 거지만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각종 정책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어젠다 생산도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어떻게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진작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일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주 자세한 공약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만들면 되는데, 예. 모든 후보에게 반드시 물어볼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건 어느 후보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라든지 복지 재정을 어떻게 하겠냐든지
경제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든지 예. 뭐 이런 거는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한 20대까지가 돼요. 그 전 분야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빅퀘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빅퀘션 20대까지를 이제 하나씩 다 그 프로젝트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빅앤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빅앤서는 막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는 어떻고, 한국의 자료는 어떻고 하는 거를 다 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이제 그 구체적인 공약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좀 나중에 해도 되고, 이 앞부분, 이 빅퀘션, 빅앤서 이 작업을 지금 23가지를 하고 지금 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고. 그럼 그게 완료되면 그냥 잠룡이라고 불리는 더민주회 그분들하고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은 이제 당의 연구원이거든요. 당의 싱크탱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원은 5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공동의 플랫폼이 돼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가 뽑힐 때까지는 이제 나는 균등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돼야겠죠. 5개 캠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캠프의 그 담당자들하고 다 제가 만나고 또 후보님들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균등 지원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오면 뭐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 거고. 대신 이제 우리가 자료도 제공하고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문건들도 제공하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구해주겠고 뭐 이런 그 활동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다 해주고 그 대신 경선에 하나가 뽑히면 그 사람한테 몰빵한다 다 이렇게 이제 서로 정한 거죠. 민주연구원 이제 원장님으로서 김영익 선생님에게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해요.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이 전사로 들어가면 그 지금 40대 이상 의사들에게 김용익이라는 사람은 거의 천하의 죽일 X입니다. 네. 의학 분업할 때 모든 의사들이 그 뭐 참고로 김갑 선생님의 사모님이 의사입니다. 예, 의사죠. 근데 제쳐도 계속 철야 그 농성하고 단식 투쟁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웃긴 건 약세대로 또 반발했어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예를 드는 거냐면 그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드셨다고. 김대중 정부 때. 이 세상의 모든 그 관련 당사자의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갔는데 그걸 의학 분업을 실현시킨 핵심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시끄러웠다는 기억이 아련히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분야 가족들은 그 말도 못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막 마누라가 보름씩 안 들어오고 정말 지금도 내가 김영익 선생 만난다 그러면 집 식구는 팍 뛰고 그래요. 오해가 다 안 풀린 거지. 하여간 그런데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하여간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이건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새누리당의 여연, 줄여서 여의도 연구소는 누가 뭐래도 확실한 재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예요. 네네네. 밖에 공표하지 않는 그렇죠. 여론조사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갤럽과 리얼미터 플러스 몇몇 여론조사를 보고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분노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새누리계통 사람들은 내부자들은 씩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다 허당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새누리가 몇 표 얻을지 새누리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런 소리들 해요. 네. 이게 왠가 그랬더니 표본수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령 이 갤럽이나 이런 데는 1000몇백 개 표본을 하잖아요. 여연은 2만 개, 3만 개, 중요한 때는 5만 개를 써요. 돈을 갖다 폭탄으로 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정확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적어도 새누리 계열, 저도 그걸 받아봐요. 여연 자료를 새누리 내부자가 토스를 해줘서 받아보는데 누가 뭐래도 적어도 선거 시기에 여론 동향만은 가장 적확하다. 그건 대중이 알고 있는 정보와 아주 다른 정말 내부자 정보처럼 긴밀한 효용성 있는 정보다 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정책연구원은 뭐 꼭 여론조사에서 특장을 발휘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정말 어떤 장기가 있을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늘 얘기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민주연구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새누리당의 그 여의도 연구소는 처음부터 여론조사 기관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축적이 된 거죠. 노하우도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자료가 쌓이니까 그걸 이제 해석하고 하는 거에 장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정책연구원, 그 전에 이름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런 식의 그 고유 기능을 따로 설정해 놓지 않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의 그 기능이 어떤 것이 고정적으로 꼭 해야지 될 기능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안 된 상태로 이게 그 꽤 긴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우리 쪽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우리 쪽은 여론조사의 주된 그 기관이 그 전략기획위원회가 해요. 네. 여론조사를.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인 부분만 이제 연구원이 하는 식으로 우리는 좀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어요. 전략 쪽에서 이제 훨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그 한 가지 제가 좀 그 걱정하는 단점은 자료가 축적이 잘 안 돼요. 이게 전략기획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관 분기별로 한 번은 해서 그 자료를 그 축적을 하겠다. 그러니까 패널로는 조사가 안 돼도 그 타임 시리즈로는 자료 축적을 하겠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조금 장점이 있는 것은, 그쪽은 그 정책 형성 쪽을 잘 안 해요. 여론조사를 주로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정책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 장점이 있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제일 그 고민하고, 그 대선도 고민하지만 그 연구원 자체로서 고민하는 건, 우리 연구원의 고유의 영역을 앞으로도 원장이 바뀌어도 이제 변치 않을 그런 핵심적인 연구원의 그 업무, 이거를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그래도 좀 심어놓고 가야지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보완이 필요한 말씀하세요. 한데요. 저희가 김용익 원장님을 추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용익 원장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노무현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 독자적인 자기 영역이 확실히 있고 정말 도와주러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셔서, 그리고 이제 교수시고 뭐 그 아까 의학분업 얘기하셨지만 초인적인 능력으로 해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구원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연구원 임기는 보장되게, 예, 그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노력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당의 그 연구원이 이제 여의도 연구소랑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 건 사실은 당권의 불안정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당권이 불안정하다 보니 전략기획 단위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대표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체제가 굉장히 안정됐고 높은 지지율을 받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탄핵 과정에서 이런저런 흔듦이 있었어요. 흔들기 했거든요. 그게 통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세요. 예, 시민들이 지킨 거예요. 이것도 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성숙한 시민의 힘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놀랐고, 총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에 안심번호 있었잖아요.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거의 총선 결과랑 비슷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말하지 않았을 뿐이래요. 예, 하여간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이 아니죠. 줄였죠. 네,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인데, 네.
진짜가 나타났다 들으실 만한 그 네티즌이거나 그냥 그 당원들 마음의 뜻은 있으나 예. 정치인 아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연구원의 존재를 잘 몰라요. 예.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평상시기가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기거든요.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정권 교체와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데 과거와 크게 달라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언제나 후보 선거로 치렀거든요. 예. 노무현이 후보일 때 노무현 캠프가 후보를 다 예. 모든 걸 다 해서 쩔쩔매면서 해요. 그전에도 그래요. 이번엔 정말 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 선거일 때 당에서 물론 추미애 대표 체제를 의미하는 건데 아주 긴밀하게 무슨 뭐 슬로건 무슨 공약 뭐 하여튼 다듬고 당 선거를 치러할 때 정신적인 요소들은 결국 민주연구원들의 그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기 적어놨잖아요. 캠프 중심 선거에서 이제는 당 중심 선거로 가야 된다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심전심입니다. 예.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민주연구원 또 지금 저 추천위원님이 속한 디지털위원회 네. 이게 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이 중심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를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아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파 중심, 뭐 캠프 중심 이런 데서 당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얻고 있는 그 지지율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보다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아요. 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늘 그 당 지지도는 20% 뭐 이 정도로 있다가 이제 그 후보의 바람에 의존해서 바람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건 이제 선거 때만 불쑥 이 당 지지도가 후보의 힘을 입어서 50%를 넘어가는 순간이 잠시 있고 다시 이제 20%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를 하지 않고 평시에 지지율이 충분히 높아야 이게 모든 선거가 좀 제대로 되고 또 당도 제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좀 그 상태가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지금 36%당 지지율이 이제 조사기관 따라 다른데 네. 40%를 찍은 데도 있고, 즉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DJ가 JP를 끌어모아서 집권을 해서 모든 지지와 국력이 총화로 모여있던 최고조의 지지도랑 똑같아요. 40%. 예. 그때는 그냥 완전히 민주당 세상이었던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민주당 지지도가 40%라니까요. 36점 몇 37, 38, 40까지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데 이거는 새누리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 지지도예요. 네. 근데 놀라운 새누리가 거죠. 늘 보면 이번에 이제 탄핵 사태가 오기 전에 또 쭉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새누리당은 일정 부분 쭉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안정된 정당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분당된 게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분당 전에 12%까지 내려갔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박근혜의 지지와는 무관하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또 한 여론조사 보니까 친박, 비박 갈라졌는데 그거 합치면 또 30%좀 네,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비박 정당을 좀 뭐라고 그러죠? 개보당이라고 그러던데. 개보신당 뭐. 아,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하나 마련했어요. 이들이 갈라선 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태도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친박 9당, 비박 신당 이렇게.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짧게 지나가듯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저를 좀 야단쳐 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개보신당이 개혁 보수 신당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의 준말이거든요. 개혁 보수 신당이에요. 그럼 좌파와 우파는 이념적 지향성이 하나가 섞일 수가 없어요. 예. 뒤집어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진보 보수는 시간축이기 때문에 진보가 보수되고 보수가 진보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네, 네. 공산주의 폐기하면 공산주의자가 보수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 신당인데 개혁 보수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의 명칭을 진보 신당으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 진보 신당의 구성원들이 자, 제가 이름을 아무나 불러볼게요. 아주 랜덤하게. 이해운, 장제원, 황영철, 김성태, 유승민,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자, 이런 사람들이 만고의 역적이고 민주당하고 당을 함께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머, 진짜 도발적인 질문이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더민주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쵸. 그리고 지금 어떤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공동정범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더민주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이번엔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민주당이 무엇을 원하는 거죠? 아마 굉장히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혁신계, 혁명을 원하는 수준의 요구를 정당에게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새누리가 너무 싫어서 정도인 분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저도 무슨 비난을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을 왜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너무 답이 있어요. 네. 그냥 적어도 상식에 준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누리에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잘나서 돈을 많이 벌거나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 특성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통해서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 비정상적이에요. 박근혜가 전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명박 시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당한 편법, 특혜,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민주당의 구성원들, 그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일당 지배정당이 되면 비교적 상식적인 세상에 오겠고 이제 진보성을 가진 정당이 그 민주당, 집권 민주당에 대한 야당으로 등장해야 된다라고 큰 그림으로 보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보면 특히 김대중처럼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그 야권의 이제 맹주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세력을 불립니다. 안의 것도 덜어내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면서 내부 교체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순혈주의와 고인물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자들의 등살이에요. 뭐냐? 저쪽에 있는 사람 조금만 가당시키면 난리가 벌어져요. 네. 그런데 이 순혈주의는 다윈 이론에 의하더라도 이건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배, 잡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가 싫어서 분당 탈당을 감행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준의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은 최소한 정책 연대라도 할 수 있고 우리 당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오라고 해도 안 올 확률이 물론 많지만 적어도 현재 민주당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지배정당이 돼서 적어도 상식적인 나라를 만드는 걸 1차 목표로 한다면 비박의 사람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당의 이미지를 그냥 우리나라에 늘 있는 지배정당. 그게 예전엔 새누리였고 공화당이었고 뭐 민정당이었지만 새누리 수준, 지금의 민주당 수준으로 탈바꿈하는데 자원으로 쓰는데 뭐 그렇게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두려움이 알겠고 많냐 이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모자라서 한나라당에서 많이들 데리고 오고 하기도 했었죠. 자,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 현상은 동의하는데요.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보수당 좌파 우파, 뭐 진보당 좌파 우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민주당의 우파는 새누리당의 좌파보다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의 스펙트럼이 네. 우리는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도 꽤 우파가 있고 꽤 좌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도 꽤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 이쪽 꼬리는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우파 부분이 나갔어요. 국민의당으로? 예, 국민의당으로 이제 나가서 그 스펙트럼이 훨씬 좁아졌어요. 그러고 이제 새누리당의 그동안에 박근혜에게 충성하고 이명박근혜 충성한 죄는 있지만
좌우간 그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지금 꽤 많은 새누리당 좌파가 분당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론적으로 좋은 방식은 이제 그 소위 이념과 계층에 따라서 진보당과 보수당으로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그 이념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 이 지역주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영남 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예를 들어 영남에서 진보하는 사람은 어느 당으로 가야 되는 거야? 또는 호남에서 보수할 사람은 어느 당으로 가야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남에서 분명히 이 여당으로 보수당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이 민주당으로 들어왔거든요. 지역 토호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지역 때문에 민주당 의원을 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그 지역 때문에 민주당을 하니까 당 색깔이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비박. 말하자면 정당의 그 이념 지형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김갑수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새누리당의 소위 좌파, 새누리당 좌파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문제죠. 네. 현실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꿈만 꿀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추미애 지도부가 진보신당 그러니까 비박 분당파들 만나갖고 전격적 합당 선언을 해버렸다고 쳐요. 당 이름도 그래서 그냥 민주당일 수 없어서 신민주당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다 벌어지냐면 빠져나갈까? 기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요. 일단 합당하려면 최종적으로 중앙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결될 거예요. 부결된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 보여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을 꿔요. 많은 꿈을 꾸고, 뭐, 어떤 때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새누리당에,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당 좌파 중에 누군가는 정말 탐이 나는 의원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뭐, 태도까지.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 정말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꿈을 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비박도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훨씬 강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모험주의, 맹동주의여도 할 수 없는데 비난받겠죠. 근데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는 건데 나는 민주당 기득권도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새누리 비박계 진보신당 의원들을 왕창 들여오게 되면 지역구를 잃거나 애매하게 될 사람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열하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새누리 애들 지금 끈 떨어진 사람들 받아들여서 좋은 자리 이 사람들 다 줘버리네. 이런 저항감 때문에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더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도 많은데 적어도 우리 같은 저 김갑수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이 시간을 함께 듣는 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당직을 맡기래요. 뭐 이권이 걸려서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미래, 상식적인 정당의 미래를 지금 현재 있는 구성원으로만 왜 가두어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김영익 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역 구도라는 것에 어쩔 수 없어서 운명적으로 진보성이 있으나 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였던 사람들 반대 호남 쪽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쳐 모여하기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대한 정계 개편의 시점이에요. 예,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강력한 정당을 만들고 지금의 새누리는 그냥 친박으로 쪼그라들고 오히려 정의당이 더 커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계 개편은 이번에 어쨌든 빨리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뭐 개헌 논의해야 되잖아요. 정권 초에 다음 정권 초에 그때 한번 다시 또 우리가 꿈꾸고 시도해보는 그러니까 뭐 강력한 정당 만들어서 다시는 저런 새누리 같은 당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치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근데 김갑수 선생 말 중에 이제 순혈주의 뭐 지지자 등살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도 이렇게 잘 화합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싸워야 될 때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는 게 최종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보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문재인을 거의 일배 수준으로 비난하거나 예. 그 반대로 문재인이 좋다는 것 때문에 이재명을 거의 밟아서 이상한 정말 극악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전 이 사람들 알바거나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 사람들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런 소리 어디서 민주정편 TV에서 한마디 했더니 욕이 바가지로 있던데 욕하세요. 욕하라고. 근데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민주당의 구성원이기에는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좋은 흐름도 있어요. 네, 어떤 흐름이요?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네티즌들 이미 선풀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송가혁 부대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오늘부터 선풀운동 하겠다. 그렇게 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을 더 믿습니다. 자정작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이제 서로 양쪽에 아주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이 좀 괴롭다고 네. 하소연을 해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단순히 한쪽에만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많이들 그거를 스스로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헌재에서 탄핵 기일을 이제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을 합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10번 했기 때문에 변론을 이렇게 하면 2월 말 3월 초에 탄핵 이중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이제 4월 말 혹은 5월에 바로 대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은 정권을 잡는 사람이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취임이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한 2달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각 준비도 하고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당해서 특히 민주연구원에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는 그냥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단계의 말씀이 아닌데 예.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예. 지금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도 2부 나오시나요? 아니요.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어떡해. 아니, 난 나오신 줄 알고. 자, 오늘 1시간 같이 함께 했는데 오랜만인데 어떠세요?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니, 못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다음에 이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 구체화될 때 한 번 더 모셔서 네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야 언제든지.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기적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모임을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 되고 얼굴 비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을 거다.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어떤 행동을 한 번 한 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몇 번의 행동 이런 거를 보고 온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너 거기 갔어? 아우,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거기 갔어? 왜 갔어? 그러면 블라블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그죠? 네. 제가 어제 밤에 강용석 씨하고 저녁 술을 먹었어요. 그 변호사?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네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활기찬 인생이시다. 네.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제가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 퇴출됐는데 초기 멤버들이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난 거예요. 네. 한 대여섯 명 만났어요. 이름을 대면 다 우리 진짜 멤버들은 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봉규, 이준석 뭐.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도대체 왜 했냐면 내가 이제 자꾸 외부의 사람인데 이제 정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토론해도 그렇고 오늘 뵙는 분들도 다 정치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변이 뭐냐면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또 사적으로 인간적인 사사로운 걸 여자 얘기 돈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있어요. 뭐라고 남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우리 처가 사업을 하니까 어려운 소원 수리가 있으면 지금 하래. 지금 해야 된대. 왜냐 그러니까 관료고 뭐고 다 문재인한테 정권 넘어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뭐 좀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기 발달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물론 난 펄쩍 뛰었지. 내가 사사로운 이득 취하려고 정치 관심을 가졌다면 그건 개새끼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네. 정권 교체가 적어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거고 뭐 이런 대의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이 팍 느껴진 거예요. 네. 정권 넘어간다고 이미 민감한 그거 동향을 민감하게 아는 쪽들이 있거든요. 관료사회라든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딴 얘기로 길게 풀어왔냐면 개헌 얘기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개헌은 결국 문제인데 나머지의 갈등 구조의 이제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까 생각했더니 아까 신문기사 얘기했는데 비주류 의원 한 30명 토론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130명 의석 가진 정당에서 30명 정도의 의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회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 뭘 말하냐 할 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든 의원 내각제냐 아니냐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국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의회에서 간선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간선으로 국가 수반을 뽑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그동안 수없이 계속돼 왔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전두환이 힘 빠졌을 때도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원 집정제 하려고 그랬어요. 즉 기성 보수 집권 세력이 힘이 빠지면 바로 의원 내각제에 변형된 형태로 해갖고 어떻게든 재집권을 정권 연장을 하려는 게 의원 내각제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으로 이제 대선이 옵니다. 설사 탄핵이 기각돼도 대선이 와요. 무조건 대선이 오는데 개헌해서 의원 내각제로 대선 선거 치릅시다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본인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건 그냥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이 국민의당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뭐 정의당에 있건.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현행헌법 하에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개헌 토론을 하자는 취지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그다지 염려할 게 없이 그냥 헌정 질서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선거 전에 개헌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쪽 사람인 거죠. 새누리 사람인 거죠. 금태섭 의원에게 그걸 좀 물어보면 돼요. 예. 아니 원래 금태섭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예. 그럼 뭐 거기 참석했다고 아니 아랍어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그게 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다음 주에 오면 직접 물어보죠. 네. 물어보고. 네. 오늘 하여튼 특별 게스트로 김용익 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김용익 원장 위주로 방송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 2016년 한 해가 끝나가는데 말 그대로 다이내믹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익 원장이 보실 때 2016년 한 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저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탄핵이 뭐 그냥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이 탄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정부와 최고의 국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를 예. 뽑았는데, 이제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무리다. 이런 표현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투표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설문지가 왔어, 이메일로. 예. 이제 4개 정도를 놓고 그 중에 어떤 거를 하겠는 거니까 먼저 이제 유식한 교수님들이 후보를 선정하고 일반 교수들한테 이제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뽑았느냐면, 이슬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를 뽑았어요. 왜냐면. 저게 3위 한 건가? 3위. 예. 두 번째는 역천자는 망한다가 예. 두 번째였어요. 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거였는데. 1, 2, 3위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은. 근데 앞에 두 개는 이제 좀 부정적인 뜻이 있죠. 근데 세 번째 거는 이제 민중들이 힘이라는 희망 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3번을 사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것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강력한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1월 달에는 그냥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당이 깨지느냐 마느냐. 문재인 대표 언제 쫓겨나느냐. 뭐 그런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방법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태방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 필리가 끝나면 태방법은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들 아무리 내가 반대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이거 끝나면은 이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한 거였기 때문에 1, 2월은 정말 암담했죠.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네. 근데 이 희망의 결실을 맺으려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하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 많은 분들이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 이게 결국은 탄핵 정국까지 끌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으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소야대는 이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순실 사태는 불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 야소였으면 깔아뭉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08년 쇠고기 촛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명박산성이 쌓여졌겠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거는 여소야대니까. 김갑수 선생님, 사실 총선 전에 저희가 매주 모여서 굉장히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새누리가 180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여서. 머리털을 뽑았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망한 나라여서 진짜 완전히 망해버려라 저주를 퍼붓고 그랬죠. 지금 이제 연말 이제 시점이잖아요. 사람이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진보 내지는 야권 성향의 사람들은 또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무슨 피해 망상까지 생겨갖고요. 좋을 때 좋아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 너무 자만하면 안 돼. 이 소리에 너무 치여갖고. 정권 교체해서 또 그럼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이 교체되면 또 새 일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이세요. 그것도. 근데 민주연구원 뭘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의 상대 역할이죠. 우리 당의 싱크탱크. 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근데 새누리당은 돈이 워낙 많아서 여의도 연구원에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데. 네. 더민주는 어떻게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더민주도 사실 많이 지원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돈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내가 원장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체 당의 예산의 30%를 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죠. 정당법에서 정당에 지원하는 이제 국고지원, 30%를 정책 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30% 예산이 일단 연구원으로 오죠. 필요한 부분. 그럼 민주당 의석수 계산하면 총액 규모가 대략 잡히는 건데 그 30%면 굉장히 큰 기관이죠. 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 당이 하나 생겨서 우리 몫이 줄어들었죠. 네 덩어리로 나눠야 되니까.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네. 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은 제가 지난 주말에 EBS 나오신 거 재방송 봤어요. 봤어요, 드디어?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우리 와이프 막 울던데? 그게 자기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는지 아니면 딸 입장에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울었어. 근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사연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느 가정이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그 프로그램은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런 집이 되게 많았어요. 시청률은 잘 나왔답니까? 재밌던데? 일단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다음 네이버 실검 1위? 실검 1위 오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본 나와서 뭐 그랬대요. 어떻게 방송 후에 따님하고는
그 방송이 10월에 저희가 중국 가서 찍은 거거든요. 아, 꽤 오래전에. 예, 지금. 이미 아이가 여행을 가자고 마음을 먹었을 자기야. 때는 네, 그렇지. 거의 풀자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나는 때여서 못 봤는데 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에서 풀어보는 거지. 대화도 좀 하고. 그럼 딸이 뭐 대화하고. 정유라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그 김용익 원장님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을 드렸어요.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전문가세요. 몸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선생님들 중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딸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좀 망신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른데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 조건 하에 신경을 못 써주니까 이제 막 거의 폭발 지경으로 아이가 4년을 지낸 거죠. 네. 가슴이 부글부글하면서. 그러면 방송 후에는 좋아진 것 같고 따님께서 우리 방송은 듣는 것 같던데 자기 얘기 가끔 나오면 싫어하지 않나요? 표 안 내요. 안 해요. 근데 이제 성장기, 저도 우리 모두가 10대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설명할 길 없는 삶에 분노라는 게 쌓입니다. 네. 근데 그 표적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심리가 형성되는데 부모의 역할은 결정적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정신과 책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기본적이죠. 제 경우는 이제 저성장 때는 부모라는 존재를 빨리 잊는 게 가장 낫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끔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살았는데 김갑수 선생도 부친이랑 사이가 썩 좋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아서 영원히 안 만났죠. 가출 청소년으로 그냥 내내 살았는데 저도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애한테 어떡하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중2 때 약간 삐졌을 때 마음 돌리기 위해서 별 노력도 다 하고 흔히 세상에 보통 부모들이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그 집안 내력이 있나 봐. 얘도 부모를 대상으로 뭘 기대하는 걸 빨리 포기하더라고. 돈만 주면 돼. 근데 이제 이 공부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과 있죠. 신경 안 써도 네, 그런 네. 다행히 고과야. 어머나. 그래서 좀 무연해. 서로 무연한데 그냥 나름 잘 그냥 살더라고. 대부분의 부모 자식은 무연하게 돼요. 그래요. 뭐 각 가정마다 다 고민거리가 있고 하겠죠. 예. 싸우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고. 자, 어쨌든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진짜 나타나다 시즌3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전국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게 확 바뀌니까 정치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요즘 뭐 각 종편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채널 A에서 썰점 비슷한 거 외부자들? 네. 예. 그거 성공했어요. 첫째 주엔 별로였는데 두 번째 주에는 뭐 채널 A 그 당일 최고 시청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건 구성원이 화제를 몰 수밖에 없어요.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이 네, 모였기 전역 때문에 진중권. 전역 진중권, 정봉주, 안영환인데 각각의 면모들이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이 뭐 케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케미가 맞는 한 몇 달 걸려요. 한 두세 달은 최소한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서로 보태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태가는 건데 아마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시기에 이제 방송을 좀 해보면 완전 해방구가 돼요. 이제는 못할 말도 없고 제한도 없고 방송사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열어놓거든요. 아마도 그런 유형의 방송들이 이제 별말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시청자는. 네. 우리 방송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왔고요.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기 전에 게시판 의견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 게시판 딱 하나의 걸로 지금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이 개헌 모임과 관련해서 비판. 특히 우리 진행자 금태섭 의원이 거기 참석했다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26일 날하고 27일 연거푸 비슷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6일은
경제 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 그렇게 쓰더라고.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3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그 문 전 대표가 국회 도서관에서 싱크탱크 포럼을 열고 있었는데 꼭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이 문 전 대표의 맞불 작전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우리 금태섭 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맹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은 그 더민주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합쳐서 한 69명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저 의원이 왜 저기 들어갔지 하고 생각할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 폭격을 맞고 있고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오늘 자리에 왔으면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또 하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활발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잠깐이라도. 예. 일단 뭐 지금 그 초선 의원이 인터뷰했다는 그 또 익명이잖아요. 익명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랬는지 모르죠. 아니면 뭐. 그 기사도 조선일보 기사요.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예. 또 조선일보 기사들이 이간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70%를 깎고 보죠, 뭐. 그런데 일단 그 모임이 제목 자체가 저는 좀 이 시기에 안 맞는 이게 시대착오적 제목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전 제목 같아요. 그 제목. 경제 민주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네, 위한. 네. 네, 저는 이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개헌이 원한다는 거 비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통령제 아니야. 나는 그냥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하고 싶어잖아요. 예, 제목이. 예. 근데 그거는 뭐 이미 대선 전 개헌은 예.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뒤끝 장렬이라고 봅니다. 근데 금태섭 그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주류가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개헌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은 주류 중에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냥 구경 간 사태 걸로. 파악하러 가셨나? 네. 자, 우리 김용희 원장님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그게 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정진행자 더민주 소통의 아이콘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 좋으십니다. JTBC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좋다라더라고.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제일 잘 만지는 것 같아. 머리도 그렇고. 아, 다른 방송사보다. 예. 그 민주종편 TV에서 뭐 하나 맡으셨다면서요? 예, 거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절대 최재성제예요, 거기가. 예. 절대 최재성제. 네. 회장님이죠. 네, 그래서 미디어 그룹 회장님이 그 처음 시작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이거 하십시오. 그럼 지금 아무도 반항 못 해요. 그래서 제목이 아수라 발발타예요. 예. 무슨 요일 하세요? 저는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네네네. 자, 저는 금요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당연히 출연료는 없죠? 근데 광고 붙으면 10%만 띄어먹고 90% 주겠대요. 광고. 그래요, 네. 자,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이번 주는 금태섭 의원이 일정상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금태섭 의원을 모셔서 방송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환영합니다. 네. 아니, 난 이동영 씨가 중얼중얼하길래 뭐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대로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네. 네. 요즘 뭐 각종 방송 또 뭐 글도 쓰실 것 같고. 일단 제일 바쁜 일은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신간 냈어요. 네. 그저께 나왔는데 오늘 들고 오려고 그러다가 몇 군데 거쳐오는 동안 다 날아가서 날아갔어요. 다음 기회를, 예. 그래도 제목이라도 말씀해 네. 주세요. 불후의 명정은 제가 내는데 이번 내는 건 연애책입니다. 작업인문학. 연애책이에요? 저 요새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작업인문학인데 뭐냐면 가진 게 많고 잘생긴 사람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구라 하나로도 다 된다. 네. 여기 산 증인이 또다. 네네네. 그래서 야, 보통 사실 연애할 때 이런 말하고 꼬셔라. 그런 노하우는 잘 발설을 안 하는데 더 이상 연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특히나 이제 기혼자의 연애에 아이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혼자요? 네.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요? 네, 일부 일처제 종혼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음악책이죠. 음악책 아니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네. 컨텐츠에 제일 중요한 걸로 음악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예. 그가 남보다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연애 감정의 출발점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신체 활동이라고 되게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 입을 털어야 돼요. 네. 그래서 털 때 사람은 고급한 것에 대한 욕망, 교양 본능이라고 내 표현을 하는데 이 교양 본능이 충족될 때 가장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 그냥 1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송보다. 언제 한번 그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책까지 다 썼대? 잡지 연재를 하고 뭐 등등이 아, 좀 엮어서? 매체, 네네네. 이제 중앙일보 쪽에 연재를 쭉 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자꾸 이제 시사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되니까 그런 책을 내기가 민망해요. 그래갖고 미루다가 그냥 이번에 나온 거죠. 할 수 없어. 탄핵도 되고 그래서.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인문학이에요, 제목이. 네, 제목 작업 인문학. 욕심내지 말고 5세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이 원외로 있어서 아쉽다고 하는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연구소 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김영익 의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 예. 네, 김용익과 어쩌라고. 어쩌라고. 요즘도 SNS 활발하게 하십니까? 트위터? 네, 하루에 2-3개 정도 예. 정기적으로 하죠. 그렇게 번뜩이는 재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니, 우리 김 원장님께서 트위터만 쓰면 그게 인터넷에 퍼지더라고. 네, 아주 그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트윗은 리트윗이 10,000몇 천이 되는 아유. 경우도 계세요. 네, 대단하다.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 20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뭐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안 해요. 후회 이제 지나간 지 벌써 반년도 1년이 다 돼가는 거. 그래서 30% 일단 이 예산이 일단 연구원으로 오죠. 필요한 부분. 그럼 민주당 의석수 계산하면 총액 규모가 대략 잡히는 건데 그 30%면 굉장히 큰 기관이죠. 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 당이 하나 생겨서 우리 몫이 줄어들었죠. 네 덩어리로 나눠야 되니까. 국고보조금? 국고보조. 네. 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은 제가 지난 주말에 EBS 나오신 거 재방송 봤어요. 봤어요, 봤어. 드디어?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우리 와이프 막 울던데. 그게 자기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는지 아니면 딸 입장에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울었어. 근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사연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느 가정이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그 프로그램은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런 집이 되게 많았어요. 시청률은 잘 나왔답니까? 재밌던데? 일단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다음 네이버 실검 1위. 실검 1위 오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본 나와서 뭐 그랬대요. 어떻게 방송 후에 따님하고는? 그 방송이 10월에 저희가 중국 가서 찍은 거거든요. 아, 꽤 오래전에. 예, 했지. 이미 아이가 여행을 가자고 마음을 먹었을 자기야. 때는 네, 그렇지. 거의 풀자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나는 때여서 못 봤는데 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에서 풀어보는 거지. 대화도 좀 하고. 그럼 딸이 뭐 대화하고. 정유라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그 김용익 원장님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을 드렸어요.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전문가세요. 몸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선생님들 중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딸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좀 망신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딸한테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 조건 하에 신경을 못 써주니까 이제 막 거의 폭발지경으로 아이가 4년을 지낸 거죠. 네. 가슴이 부글부글 하면서. 그러면 방송 후에는 좋아진 것 같고 따님께서 우리 방송은 듣는 것 같던데 자기 얘기 가끔 나오면 싫어하지 않나요? 표 안 내요. 안 해요. 근데 이제 성장기, 저도 우리 모두가 10대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설명할 길 없는 삶에 분노라는 게 쌓입니다. 네. 근데 그 표적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심리가 형성되는데 부모의 역할은 결정적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정신과 책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기본적이죠. 제 경우는 이제 저성장 때는 부모라는 존재를 빨리 잊는 게 가장 낫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끔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살았는데 김갑수 선생도 부친이랑 사이가 썩 좋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아서 영원히 안 만났죠. 가출 청소년으로 그냥 내내 살았는데 저도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애한테 어떡하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중2 때 약간 삐졌을 때 마음 돌리기 위해서 별 노력도 다 하고 흔히 세상에 보통 부모들이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그 집안 내력이 있나 봐. 얘도 부모를 대상으로 뭘 기대하는 걸 빨리 포기하더라고. 돈만 주면 돼. 근데 이제 이 공부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과 있죠. 신경 안 써도 그런 다행히 고과야. 어머나. 그래서 좀 무연해. 서로 무연한데 그냥 나름 잘 그냥 살더라고. 대부분의 부모 자식은 무연하게 돼요. 그래요. 뭐 각 가정마다 다 고민거리가 있고 하겠죠. 예. 싸우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고. 자, 어쨌든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진짜 나타났다 시즌3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전국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게 확 바뀌니까 정치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요즘 뭐 각 종편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채널 A에서 썰점 비슷한 거 외부자들? 네. 예. 그거 성공했어요. 첫째 주엔 별로였는데 두 번째 주에는 뭐 채널 A 그 당일 최고 시청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건 구성원이 화제를 몰 수밖에 없어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전역 때문에. 진중권. 전역 진중권, 정봉주, 안영환인데 각각의 면모들이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이 뭐 케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케미가 맞는 한 몇 달 걸려요. 한 두세 달은 최소한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서로 보태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태가는 건데 아마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시기에 이제 방송을 좀 해보면 완전 해방구가 돼요. 이제는 못할 말도 없고 제한도 없고 방송사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열어놓거든요. 아마도 그런 유형의 방송들이 이제 별말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시청자는. 네. 우리 방송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정진행자 더민주 소통의 아이콘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 좋으십니다. JTBC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좋다라더라고.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분이 저를 제일 잘 만지는 것 같아. 머리도 그렇고. 다른 방송사보다. 예. 그 민주종편 TV에서 뭐 하나 맡으셨다면서요? 예, 거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절대 최재성제예요, 거기가. 예. 절대 최재성제. 네. 회장님이죠? 네, 그래서 미디어그룹 회장님이 처음 시작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이거 하십시오. 그럼 지금 아무도 반항 못 해요. 그래서 제목이 아수라 발발타예요. 네. 무슨 요일 하세요? 저는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네네네. 자, 저는 금요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당연히 출연료는 없죠? 근데 광고 붙으면 10%만 띄어먹고 90% 주겠대요. 광고. 그래요, 네. 자,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이번 주는 금태섭 의원이 일정상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금태섭 의원을 모셔서 방송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니, 난 이동영 씨가 중얼중얼하길래 뭐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네. 네. 요즘 뭐 각종 방송 또 뭐 글도 쓰실 것 같고. 일단 제일 바쁜 일은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신간 냈어요. 네. 그저께 나왔는데 오늘 들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몇 군데 거쳐놓은 동안 다 날아가서 날아갔어요. 다음 기회를 그래도 제목이라도 말씀해 네. 주세요. 불후의 명저만 제가 내는데 이번 내는 건 연애책입니다. 작업인문학. 연애책이에요? 저 요새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작업인문학인데 뭐냐면 가진 게 많고 잘생긴 사람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구라 하나로도 다 된다. 네. 여기 산 증인이 또다. 네네네. 그래서 야, 보통 사실 연애할 때 이런 말하고 꼬셔라. 그런 노하우는 잘 발설을 안 하는데 더 이상 연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특히나 이제 기혼자의 연애에 네. 아이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기혼자요? 네.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요? 네, 일부 일처제 종혼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아니, 이번엔 또 음악 책이죠. 음악 책 아니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네.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걸로 음악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예. 그가 남보다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연애 감정의 출발점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신체 활동이라고 되게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 입을 털어야 돼요. 네. 그래서 털 때 사람은 고급한 것에 대한 욕망, 교양 본능이라고 내 표현을 하는데 이 교양 본능이 충족될 때 가장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 그냥 1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송보다. 언제 한번 그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책까지 다 썼대? 잡지에 연재를 하고 뭐 등등이 아, 좀 엮어서? 매체, 네네네. 이제 중앙일보 쪽에 연재를 쭉 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자꾸 이제 시사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되니까 그런 책을 내기가 민망해요. 그래갖고 미루다가 그냥 이번에 나온 거죠. 할 수 없어. 탄핵도 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인문학이에요, 제목이. 네, 제목 작업 인문학. 욕심내지 말고 옷에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이 원외로 있어서 아쉽다고 하는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연구소 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김영익 의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 예. 네, 김용익과 어쩌라고. 어쩌라고. 요즘도 SNS 활발하게 하십니까? 트위터? 네, 하루에 2-3개 정도 예. 정기적으로 하죠. 그렇게 번뜩이는 재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니, 우리 김 원장님께서 트위터만 쓰면 그게 인터넷에 퍼지더라고. 네, 아주 그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트윗은 리트윗이 10,000몇 천이 되는 아유. 경우도 계세요. 네, 대단하다.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 20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뭐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안 해요. 후회 이제 지나간 지 벌써 반년도 1년이 다 돼가는 거. 정권 교체해서 또 그럼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이 교체되면 또 새 일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어머,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이세요. 그것도. 근데 민주연구원 뭘 하는 거예요? 그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의 상대 역할이죠. 우리 당의 싱크탱크. 싱크탱크? 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근데 새누리당은 돈이 워낙 많아서 여의도 연구원에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데 네. 더민주는 어떻게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더민주도 사실 많이 지원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돈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내가 원장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그 전체 당의 예산의 30%를 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죠. 정당법에서 그 정당에 지원하는 이제 국고지원, 이 30%를 정책 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신문기사 얘기했는데 비주류 의원 한 30명 토론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130명 의석 가진 정당에서 30명 정도의 의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회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 뭘 말하냐 할 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든 의원 내각제냐 아니냐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국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의회에서 간선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간선으로 국가 수반을 뽑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그동안 수없이 계속돼 왔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전두환이 힘 빠졌을 때도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원 집정제 하려고 그랬어요. 즉 기성 그 보수 집권 세력이 힘이 빠지면 바로 의원 내각제에 변형된 형태로 해갖고 어떻게든 재집권을 정권 연장을 하려는 게 의원 내각제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으로 이제 대선이 옵니다. 설사 탄핵이 기각돼도 대선이 와요. 무조건 대선이 오는데 개헌해서 의원 내각제로 대선 선거 치릅시다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본인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건 그냥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이 국민의당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뭐 정의당에 있건.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개헌 토론을 하자는 취지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그다지 염려할 게 없이 그냥 헌정 질서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선거 전에 개헌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쪽 사람인 거죠. 새누리 사람인 거죠. 금태섭 의원에게 그걸 좀 물어보면 돼요. 예. 아니 원래 금태섭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예. 그럼 뭐 거기 참석했다고 아니 알아보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그렇게 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다음 주에 오면 직접 물어보죠. 네. 물어보고. 네. 오늘 하여튼 특별 게스트로 김용익 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김용익 원장 위주로 방송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 2016년 한 해가 끝나가는데 말 그대로 다이내믹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익 원장이 보실 때 2016년 한 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저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탄핵이 뭐 그냥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이 탄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정부와 최고의 국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이제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무리다. 이런 표현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투표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설문지가 왔어, 이메일로. 예. 이제 4개 정도를 놓고 그 중에 어떤 거를 하겠느냐. 먼저 이제 유식한 교수님들이 후보를 선정하고 일반 교수들한테 이제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뽑았느냐면, 이슬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3위 한 건가? 3위. 예. 두 번째는 역천자는 망한다가 두 번째였어요. 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하는 거였는데. 1, 2, 3위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은. 근데 앞에 2개는 이제 좀 부정적인 뜻이 있죠. 근데 3번째 거는 이제 민중들의 힘이라는 희망 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3번을 사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것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강력한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1월 달에는 그냥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당이 깨지느냐 마느냐. 문재인 대표 언제 쫓겨나느냐. 뭐 그런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방법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태방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 필리가 끝나면 태방법은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들 아무리 내가 반대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이거 끝나면은 이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한 거였기 때문에 1, 2월은 정말 암담했죠.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네. 근데 이 희망의 결실을 맺으려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하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 많은 분들이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 이게 결국은 탄핵 정국까지 끌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으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소야대는 이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순실 사태는 불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 야소였으면 깔아뭉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08년 쇠고기 촛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명박산성이 쌓여졌겠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거는 여소야대니까. 김갑 선생님, 사실 총선 전에 저희가 매주 모여서 굉장히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새누리가 180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여서. 머리털을 뽑았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망한 나라여서 진짜 완전히 망해버려라 저주를 퍼붓고 그랬죠. 지금 이제 연말 이제 시점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그 진보내주는 야권 성향의 사람들은 또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무슨 피해 망상까지 생겨갖고요. 좋을 때 좋아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 너무 자만하면 안 돼. 이 소리에 너무 치여갖고 기쁜 걸 기뻐할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짧게 한번 되돌아보자고. 총선 있기 전에 아까 김영희 원장이 그래요. 무슨 뭐 당이 깨지네 마네. 네. 실제로 깨진 거죠. 예? 그래서 단기필만 문재인 하나 내세워서 어쩌고저쩌고 그 비참한 그 총선을 치르고 나면 정말 백석이 되느니 마느니 예? 3당이 될 거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쭉 출발해서 상상도 못하게 총선 결과 원내 1당 됐어. 고마우신 대통령께서는 피부 미용 뭐 빼고 다 해갖고 이렇게 탄핵까지 당해주셨어. 그 다음에 추미애 못한다 맨날 입만 열면 욕하는데 당 지지율은 40%야. 당 대표하는 대선 후보는 36% 여기까지 30%를 상회했고 나머지 4명 다 합쳐서 대선 후보 5명 합치면 50몇 프로가 돼버리는 이 상황이야. 그 다음에 당은 유례없이 안정돼 있어요. 네. 비주류하는 사람들이 싸워봤자 서로 지지고 볶고 등 돌려서 깨지는 싸움이 아니야. 서로 약간의 노선 차이도 있고 또 인적 연고 때문에 투닥투닥이지. 당은 상상할 수 없이 안정돼 있어. 무엇보다 추미애를 못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 추미애가 협작군이라는 소리는 0.0%예요. 예. 다 진정이 담겨 있는데 좀 서툴다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거든. 이걸 다 모아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좀 덜 만족스러워도 현재 야당 민주당이 일단 나라를 접수해서 상식의 세상이나 좀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꿈을 꿨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2016년 이 연말은요. 정말 배를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만나면 행복하고 너무 기대해 즐거워해야 마땅하다고. 네, 좀 누리자 기쁨을. 네. 뭐 물론 동의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과거에 또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죽서서 해주네. 뭐 그 민주당이 뭐 잘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도 나라를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참.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운영하려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요새 뽕피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68혁명 디립다 해놨더니 정작 뽑은 건 보수당 보수파 뽕피드 뽑았다 이 소리 하잖아요. 역사적에서 부정적 사례를 끄집어내면 한두 끝도 없어.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대한 변화와 그다음에 이 변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아까 여쭤보기로 한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제가 잠깐 이제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말은 10하고 행동은 한 5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당직 맡을 때까지는 열심히 뛰다가 당직 딱 맡으면 일 안 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익 원장님이 민주정책연구원 맡은 이후로 뭔가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위원회 진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뭔가 확 성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예, 과거에는 준비는 안 하고 말만 많이 한 경향 인정하는데 이제는 모든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대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SNS 대책도 걱정들 하시는데 기초부터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여쭤보려고 해도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이 2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4당 체제 혹은 정의당까지 5당 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반기문 총장 같아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뭐 비박을 등에 업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친박과 합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3지에서 모일 수도 있고, 국민의당과 또 합칠 수도 있겠고, 합종연행 이합집산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반기문이라는 변수를 깔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예. 비박하고 안 하고 독자 세력과 하겠다. 아, 그러면 와서. 일단 하겠다. 예, 일단, 그건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얘기한 3번째 케이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은 결국은 대선은 51대 49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일단, 더민주 브레인 최근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께서. 뭐, 저는 이번 대선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51대 49 이런 싸움이 아니다? 예, 그런 싸움 아니고,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왔고요.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기 전에 게시판 의견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 게시판 딱 하나의 걸로 지금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이 개헌 모임과 관련해서 비판. 특히 우리 진행자 금태섭 의원이 거기 참석했다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26일 날하고 27일 연거푸 비슷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6일은 경제 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 그렇게 쓰더라고.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3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문 전 대표가 국회 도서관에서 싱크탱크 포럼을 열고 있었는데, 꼭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이 문 전 대표의 맞불 작전을 준비한 행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우리 금태섭 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맹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은 더민주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합쳐서 한 69명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저 의원이 왜 저기 들어갔지 하고 생각할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도 폭격을 맞고 있고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금태섭 의원이 오늘 자리에 왔으면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또 하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활발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잠깐이라도. 예. 일단 지금 초선 의원이 인터뷰했다는, 또 익명이잖아요. 익명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랬는지 모르죠. 아니면 그 기사도 조선일보 기사요. 예, 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조선일보 기사들이 이간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70%를 깎고 보죠, 뭐. 그런데 일단 그 모임이 제목 자체가 저는 좀 이 시기에 안 맞는, 이게 시대착오적 제목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전 제목 같아요. 그 제목. 경제민주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네. 저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개헌이 원한다는 거 비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통령제 아니야. 나는 그냥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하고 싶어잖아요. 예, 제목이. 예. 근데 그거는 이미 대선 전 개헌은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뒤끝 장렬이라고 봅니다. 근데 금태섭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주류가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개헌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은 주류 중에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구경 간 사태 걸로. 파악하러 가셨나요? 네. 자, 우리 김용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게 다 악의적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모임을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 되고 얼굴 비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을 거다.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어떤 행동을 한 번 한 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몇 번의 그 행동 이런 거를 보고 온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너 거기 갔어?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거기 갔어? 왜 갔어? 그러면 블라블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죠? 네. 제가 어제 밤에 강용석 씨하고 저녁 술을 먹었어요. 그 변호사?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네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활기찬 인생이시다. 네.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제가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 퇴출됐는데 그 초기 멤버들이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난 거예요. 한 대여섯 명 만났어요. 이름을 대면 다 우리 진짜 멤버들은 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봉규, 이준석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느닷없이 왜 했냐면 내가 이제 자꾸 외부의 사람인데 이제 정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토론해도 그렇고 오늘 뵙는 분들도 다 정치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변이 뭐냐면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또 이 사적으로 인간적인 사사로운 걸 여자 얘기 돈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있어요. 뭐라고 남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우리 처가 사업을 하니까 어려운 소원 수리가 있으면 지금 하래. 지금 해야 된대. 왜냐 그러니까 관료고 뭐고 다 문재인한테 정권 넘어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뭐 좀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기 발달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물론 난 펄쩍 뛰었지.
내가 사사로운 이득 취하려고 정치 관심을 가졌다면 그건 개새끼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네. 정권 교체가 적어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거고 뭐 이런 대의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이 팍 느껴진 거예요. 네. 정권 넘어간다고 이미 민감한 그거 동향을 민감하게 아는 쪽들이 있거든요. 관료사회라든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딴 얘기를 길게 풀어왔냐면 개헌 얘기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개헌은 결국 문제인데 나머지의 갈등 구조의 이제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까 생각했더니